자, 안녕하세요. 3월 29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이제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시기인 만큼 지금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급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 급하지 않게 우리가 계획한 목표 하나씩 달성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리고 이제부터 책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뭐 자소서라든가 아니면 면접 그리고 그 외적인 얘기도 계속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되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뭐 면접을 보러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번 주 안에 라이브 한번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에 매식경에서 오늘 이번 주에 몇 가지 기사에서 요거부터 한번 다시 보죠. 자, 증시에 대한 흐름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계속 꾸준히 이 감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식을 내가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시장을 이해하고 그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그것들에 대한 관심 표명, 그다음에 로열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대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방향성 잃은 코스피 좁은 박스권 속 종목별 차별화래요. 자, 미 증세 중 긴축 우려 부담 1분기 실적 전망 상향은 긍정적. 자, 아무튼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금리 상승 우려 등으로 부침을 겪는 가운데, 자, 지금 코스피는 박스권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되지? 그럼 좀 찾아보면 되는데, 처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코스피는 박스권이다. 그리고 그렇게 박스권을 우리가 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의 문제와 금리 상승 우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것들을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게. 자, 이번 주 좁은 박스권 형성하며 횡보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한대요. 자,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요렇게 없이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횡보세가 될 거다. 앨런 미국 재무장관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뭐예요? 3조 달러 재정 정책을 실현하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양한 증세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재련 마련을 위한 증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냥 우리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 정도의 한 이슈가 있구나. 미국 시장은 그런 걸 챙겨보면 되고,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추진해온 슈퍼 경기 부양책을 축소하는 출구 전략을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증세를 조금 더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지금 보이고, 중국은 지금 여지껏 추진해온 그러한 경기 부양책을 조금 줄이는 전략. 그러니까 우리의 증시가 방향성을 뭐 나름대로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한반도의 증시는 우리나라의 힘으로만 뭔가 움직여지진 않는 거잖아요. 그 세계의 힘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큰 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큰 나라가 미국과 그 중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경기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해온 부양축을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알면 되고, 아무튼 이번 주는 횡보를 할 것 같다. 박스권에 될 것 같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뭐 이렇게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까지는 우리는 크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유동성 파티의 끝물인가 허헉대는 부동산 증시.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이제 매식경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유동성이 지금 엄청 많은 시장이다라고 했는데, 유동성 파티의 끝물인가? 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작년 영끌 B2 열풍을 타고 치솟아 오르던 국내 자산 시장이 최근 들어 확연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대요. 조정 양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 증시, 그다음 부동산 너무 올랐어. 좀 이래서 안 되겠어.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약간 조정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아직 내리막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판단하기 이르지만 증시와 부동산 모두 상승 탄력을 잃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왜냐? 어떠한 그 좋은 시장도 우상향으로만 계속 올라갈 수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금융 시장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만큼 올랐는지, 몇 년 동안 올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제가 오늘 숙제로 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증시는 최근에 얼마가 올랐는지. 왜냐면 이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 몇 년 정도 지금 오른 거야. 증시는 언제부터 얼마 정도 오른 거야.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한번 숙제예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로 미국 국채 금리가 뛰자 글로벌 시장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더 나아가 자본 유출을 우려한 일부 신흥국이 기준금리 인상까지 낮으면서 유동성 파티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있다.
상승 탄력 잃은 부동산 증시. 이거는 상승 탄력을 잃은 게 아니라 지금 그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이 조정을 받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일단 기사에 나온 것들을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쌓아가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이런 기사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셋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3% 올라 전주보다 오름폭이 약간 줄었대요. 뭐 부동산 시장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느껴진다. 왜? 이사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는 직전 거래 대비 가격 하락세가 완연하다. 그럼 이사 공급 대책이 뭔지, 이 대책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지 알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게 공부예요, 이게 공부.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은 여러 개의 기사를 다루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공부해봐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궁금하면 꼭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 건수는 이렇게 됐고요. 이사 대책에 따른 공급 확대 기대감이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수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 자, 부동산이 지금 왜 주춤하고 있냐? 이 기사에서는 뭐예요? 이사 대책에 따라서 이사 대책이 공급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공급이 많다는 건 뭐야? 풀어주는 물량,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굳이 이렇게 고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파트를 내가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사 공급 대책 때 그런 것들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공급이 많이 풀어주면 수요와 공급 법칙 이거에서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주춤했던 것도 있고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이유가 전적으로는 아니에요.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했다면 뭐예요? 여지껏 그 대출 자기 돈으로만 집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LTV는 굉장히 낮죠. 서울 같은 경우 40%. 근데 물론 40%라고 하더라도 이자가 1%대와 3%대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거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1%나 3%랑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지금 여기 기사에서 나온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뭐야? 이자를 내야 되는 비용이 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무리해서 매수를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서 뭐야?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많아져. 그러면 한 채 있는 사람들이 두 채, 세 채 이렇게 막 사는 것들을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들은 약간 누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약간 주춤되고 조정을 겪는 현상이다라고 이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박원갑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패닉바인 진정과 전세난 완화,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탄력은 약화됐으나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나 급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건 뭐냐? 결국 이러한 이유들이 있지만 지금 집값이 뭐 확 떨어지거나 어떠한 조정 국면에 확 들어선 건 아니라고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그렇고요. 증시 역시 뭐예요? 맥빠진 분위기. 3,200선을 넘었던 연초에 폭발적 모멘텀은 사라지고 3,000선에서 공방이 이루어졌다. 아까 전 기사에서 계속해서 보합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자, 외국인이 강달러를 의식해 국내 증시에서도 이탈하고도 있고 연기금도 3천 위에서 매도를 계속 던지고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의 근데 자금이 들어오면서 하방 경직성을 막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그렇게 증시와 부동산이 작년처럼 그렇게 막 좋은 방향성은 아닌 것 같다는 뜻인데 어떻게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나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시장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 정도까지는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슬금슬금 오르는 글로벌 시장 금리도 국내 자산 시장에 불안을 키우고 있대요. 2020년까지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하기로 했대. 그러니까 지금 미 연준에서 원래는 저금리 기조로 계속해서 가려고 했으나 미국의 이제 뭐 각종 경제 지표들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데 그 시점을 이제 2023년까지로 본 거죠. 2023년도부터는 금리를 좀 올리겠다고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시장에 지금 다 믿진 않는다는 거죠. 언제 올릴지 모른다. 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4개월 만에 1.7%를 뚫고 올라갔다가 1.6으로 내려왔지만 연준이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어느 정도 용인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야?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금리를 2023년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 올릴 것 같다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미국 이외의 국가래요. 미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높일 정도로 경기가 살아난다는 확신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다른 경제권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 시장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주담대 두 명 중 한 명은 변동금리, 금리 인상 위험 노출이래요. 자, 주담대가 뭐예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모르면 또 찾아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는 내가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 주담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택담보대출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집을 사셨는데 대출을 하나도 끼지 않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 집에 주담대가 몇 퍼센트 정도나 잡혀 있을까? 그리고 그 돈의 이자가 얼마일까? 그리고 그 돈의 이자가 과연 이자가 지금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가는 게 좋은지 변동금리로 가는 게 좋은지 이러한 실생활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생각해 본다면 훨씬 신문 기사를 하나 하나 읽어도 굉장히 파생되는 게 많죠.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국내외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대출자가 전체 대출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국내 금리가 올라가. 그러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변동금리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대출 금리가 변한다는 건데 금리가 상승하면은 변동금리도 올라가겠죠. 대출 금리도. 그러면 좋은 건가요? 아니죠.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내야 될 이자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럼 금리 상승기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고정금리, 낮은 고정금리를 받았던 사람들 유리한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받았던, 우리 집이 받았던 금리가 고정금리나 대출금리나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월 이자 상환한 게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세요. 그냥 책으로만 주던데 백날 해봤자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적용되는 것들을 해보는 게 머릿속에 훨씬 남아요. 자, 28일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그러니까 전세 우리가 자금도 대출을 하는데 그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해서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는 거의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금리 상승 위험이 됐을 때는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금리 장기화와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면 대출 원금 3억이야. 그리고 만기가 30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출을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때,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게 3억이야.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3억이야. 그러면 대부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뭐 5년, 10년 이렇게 안 받아요. 길게 받아, 최대한. 왜? 어차피 우리가 집을 사는 건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물론 한 번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번 산 사람들은 한 번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그럼 결국 이자 상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 그동안의 시세 차익을 누리고 또 팔고 이제 이러한 형식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출 원금 3억을 내가 받았어. 근데 월 상환 금액이 원래는 내가 대출 3억을 받았을 때 3.5%였어. 그런데 변동금리여서 3억을 받았는데 4.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134만 7천 원에서 151만 5천 원으로 17만 원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대출 3억을 받았어요. 그럼 변동금리 1%가 증가할 때마다 내 돈에서 17만 원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커요, 안 커요? 일반 직장인들에서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자, 여기서 보면 요건 넘어갈게요. 저금리 장기화의 실제 집행 건수가 거의 없었던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중요한 건 주담대에서 지금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포지션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네 번째, 은행에서 환대받던 고신용자 카드사 몰리던 거다. 은행에서 고신용자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왜?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상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카드사로 왜 몰려갔을까? 자, 한번 봅시다. 주변에서 변호사나 의사라고 대출 잘 나오는 줄 아는데 오히려 일반 직장인보다 못한 수준의 금리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급전이 필요해서 카드로는 알아봤는데 중간에 바로 갚아도 수수료도 없고 생각보다 금리도 낮아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저신용자의 급전 창구로 사용되던 카드론에 고소득자, 신용자가 몰리고 있대요. 시중은행에서 높은 한도와 각종 우대 금리로 환대를 받던 고소득 신용자가 최근 대출 규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시되면서 원하는 수준의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놓칠세라 카드사들도 고소득 신용자 모시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카드론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3% 금리가 세워놨고 VIP 비용까지 별도의 대출 상품 만들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는 고신용자들을 좋아하죠. 전문지. 그런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계속 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대출이 물론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금융권끼리도 경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카드사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카드를 사러 갔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규제까지 뭔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서 좀 받으려고 했는데 뭐가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소득자나 이런 사람들이 돈은 필요할 거잖아요. 왜?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개업해야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돈을 안 줘, 은행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온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카드사 같은 경우는 안 갔지만 지금은 카드사가 뭐야? 카드 론인데도 3%대 금리래요. 그럼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고객을 뺏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대출이 필요할 때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보다 이런 데로 먼저 더 찾아갈 수도 있고요. 자, 아무쪼록 한번 보면 어 1월 말 기준 카드사별 연 10% 미만 금리로 카드론을 이용한 고객의 비중은 신한카드의 경우 13.63%였대요. 지난해에는 이렇게 KB국민도 올랐고 현대카드는 상승했고 우리카드도 올랐대. 와. 카드로는 뭐예요? 용어 하나 정리해 주세요. 최고 금리 24%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 대출인데 10% 미만의 낮은 금리 카드론 비중이 높아진 것이래요. 이는 고신용자들이 사용에 들어간다. 원래 카드로는 최고 금리가 24%. 아, 그러니까 되게 신용이 좋지 않거나 뭔가 우리가 1금융권에서 뭔가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높은 돈을 쓰고 이자를 상환하는 그러한 고금리 대출 상품인데 지금은 뭐야? 많은 것들이 규제도 완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고신용자들이 좀 더 자금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카드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카드론 고신용자들이 늘어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행 대출이 다소 어려워지면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2금융권은 대출 수요가 몰린 거예요. 왜? 1금융권에서 뭔가 지금 계속 뭔가 쪼이거든. 근데 제가 아까 사례를 들었잖아요. 의사면 뭐예요? 내 병원을 내려고 그러는데 목돈이 필요한데 지금 각종 규제로 돈이 안 나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내주는 데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서 예대율과 대출 총량 규칙을 맞추기 위해 고소득 신용자에게 주던 대출 우대 금리를 없앴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될 건 뭐예요? 지난해부터 그 올해까지 대출을 쪼였다고 제가 계속 몇십 경에서 얘기를 했죠. 그걸 왜 그래야 돼요? 예대율과 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정부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대율과 이제 이런 것들은 건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맞춰줘야 돼. 근데 그거를 맞추려면 뭐예요? 고소득자나 고소득 신용자에게 주던 대출 그런 것들을 굳이 안 해줘도 돼. 그러면 우대금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한도도 예전에는 2, 3억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1억밖에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안 좋아지는 거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고소득자다 그럼 프리패스 대출 심사 그런 거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야? 엄청 깐깐해졌어.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돈을 좀 더 쉽게 자금만 풀어내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카드론으로 지금 대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 카드사들이 카드론 금리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막 지금 마케팅을 찾았다는 거죠. KB 국민카드는 최저 금리를 연 3.9%. 와, 이건 정말 저도 처음 봤는데요. 카드사에서 카드론 3.9%면요. 엄청난 거거든요. 저도 오늘 또 하나 배웠네요. 특히 카드론의 경우 다른 대출과 다르게 중도 상환 수수료나 취급 수수료가 없어서 다른 제2금융권 상품보다 선호도가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돈을 뭔가 갚아야 되거나 그러면 원래 수수료가 있는데 카드론은 그게 없대요. 괜찮죠 그러면. 근데 이제 신용점수나 이제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금리 차이가 소폭 나더라도 수수료 금액이 별도로 나가지 않으니 사실상 비슷한 금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2시간을 입금 되고요. 와. 한번 여기 카드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한번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시중 1금융권들은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눈치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금융이 참 재밌으면서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떤 때는 돈을 막 풀어주다가, 어떤 때는 쪼이다가, 어떤 때는 여기서 안 돼, 저기서 되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아무쪼록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3월 29일 매식경은 하나 기사를 못했네요. 요거를 해주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아무쪼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주 아무튼 자소서 써야 될 기업들 부지런히 쓰시고 이번 주에는 면접 내용으로 한번 스트리밍 날짜 한번 잡아서 뭐 또 그게 농협이 됐든 다른 기업이 됐든 한번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